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증시도 이슈가 참 많았죠. 네네. 살펴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본격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번 주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 어떤 일들이 네.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시죠. 이번 주도 뭐 이렇게 방향성보다는 그냥 증시가 굉장히 어떤 이제 뉴스나 이런 것 따라서 그냥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역시 그 미국의 스냅이란 기업의 그 주가가 40% 하루 만에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SNS 미디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카톡이 있다면 예. 미국에는 이제 10대들이 사용하는 카톡이다. 뭐 이런 이제 별명이 달렸는데, 여기 CEO가 광고 매출 둔화 우려를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오나 보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또 미국 나스닥 시장이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퍼져나가면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좀 시달렸던 게 서버 오더 컷, 주문 축소한다. 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재고 축소한다. 아마 이건 좀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제 주문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rumor가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당연히 업체 측에서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반응을 해요, 시장이. 악재로. 불안하다는 네,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이제 얇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매수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도 시장이 그냥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FOMC 의사록 공개 있었고, 사실 별건 없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좀 미국 증시 괜찮았고, 금통위가 열렸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좀 매파적인 금통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는 아마 이제 7월부터는 좀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유로화가 강세로 보이는 그런 흐름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IPF가 이제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또 대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좋은 뉴스도 있었고 좀 악재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호재를 잘 반영을 안 해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더컷, 뭐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 뭐 아직도 물가가 위주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이 흔들리고, 또 그 배경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뭐 스냅 같은 기업이 하루에 그렇게 빠지고, 엔비디아가 물론 오르긴 했는데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6% 막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미국 증시도 불안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도 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5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이번 주에 뭐 변수 중에 하나 있는데, 시장에는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굉장한 긴축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0.75% 올리면 어떡하지? 네, 이야기를 겁을 냈죠. 네, 근데 그건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런 건 없었고, 이번에 이제 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이 이제 두 가지 정도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빅스텝이죠.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요건데 일단 0.75% 인상은 배제를 했고요. 이번 FOMC 의사록에도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5bp 인상은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그냥 0.5% 인상을 좀 선호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나중에 바뀔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물가 안정에 모든 걸 맞춰주겠다. 그래서 0.5% 아마 인상이 한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하반기에는 0.25% 정도로 이제 좀 낮춰지겠죠. 그 속도로 좀 가는 게 일단 좀 확실해졌는데, 근데 어쨌든 연준 의원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0.25지, 만약에 하반기에도 물가 안 잡히면 이제 빅스텝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가 이제 QT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의견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좀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QT가 이제 이런 발언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양적 긴축이 미국 경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좀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QT를 하고 나서 아마 면밀히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예. 미국 경제 상황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안 좋은 게 나오면 뭐 QT를 또 사실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속도를 좀 예, 완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QT에 대해서는 일단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FOMC 의사록은 뭐냐면 미국 경제 단단했고 우리가 예상한 속도 이상은 아니었고 안 좋아지면 뭔가 또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시장은 그래도 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뭐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이 큰데 또 보면은 봉쇄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 기대감은 누구나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효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지금 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예. 걱정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리커창 총리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방 정부별로 소비적 촉진 정책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일단 지금 이번에 뭐 전국 대상으로 경제 안정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5월 안에 좀 강한 좀 빠르고 효율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라고 예. 이제 각 지방의 성에다가 지시를 내렸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빠르더라고요. 절강성이나 심천시 같은 데선 벌써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들이 실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지난주에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예. 인하를 했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인 게 맞는 게 대출 우대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낮춘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도 다급한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부터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또 부동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부양 의지는 우리가 딱 데이터나 리커창 총리의 발언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강력하게 하려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장은 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냐면 이 부양책을 써도요 보통 경기가 좋아지는데 한 반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좋아지는데 당연히 아직 지표가 좋아질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중국 경제를 언제쯤에 끌어올리는 데이터가 나올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한 가지가 제로 코로나 풀지도 않고 있잖아요. 부양은 한다고 그러는데 제로 코로나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또 약간의 이게 효과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양책 쓴다고 무슨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요. 제로 코로나 풀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걸 안 풀고 부양을 쓰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부양책 반영의 시간, 거기다가 제로 코로나를 아직 포기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뭐 증시의 흐름도 그렇고 좀 약간 못 믿어하는 예.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증시가 최근에 약간 오르기는 네, 하더라고요. 오르긴 했어요. 네. 예. 그리고 한은 금통에서 금리를 이번에 0.2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내 증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뭐 경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원화 강세에는 도움이 되니까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간 네. 뭐 큰 변수는 아니었다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냥 뭐 다 예상했던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0.25% 인상했고 뭐 빅스텝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랬죠. 뭐 이창용 총재가 직접 한번 언급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번엔 빅스텝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0.5% 올리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는 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빅스텝까지는 좀 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정책 가이던스가 좀 약간은 이제 그 바뀐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완화 정도를 좀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약간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뭘로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당분간은 물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겠다. 한마디로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일단 올리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속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0.25% 정도 되고 근데 한은 총재가 했던 발언 중에 제일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뭐 기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금리가 합당한 것 같냐 올해 2.25에서 2.5% 정도가 그러니까 중립금리 말씀이죠. 그게 합당한 것 같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올려서 1.75잖아요. 그러면은 0.25%씩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2.5가 가면 3번 올려야 됩니다. 2번 내지 3번이겠네요. 네, 2번이네. 네, 맞아요. 그러면 7, 8, 10, 11월 4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4번 중에 2번 아니면 3번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겠구나. 어느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물가가 정말 뭐 6%, 7% 튀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한 4% 내외에서 만약에 여기서 움직여 준다면 한국은행은 한 7, 8월까지 올리겠죠. 계속 올리겠지만 가을부터는 금리 인상이 중단돼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번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하든지.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물론 매파적인 건 맞지만 하반기는 약간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약간 암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이 됐고 또 외국인들도 막 올해 들어서 워낙 많이 팔았다 보니까 좀 매도 규모는 줄었는데 네. 근데 화끈하게 매수세로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 대부분은 달러예요. 뭐 거의 달러 보고 매매를 하니까 예. 달러 강세 기조가 꺾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최근에 약간 꺾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배경에는 중국이 부양책 쓸 거다. 유럽이 갑자기 긴축으로 좀 돌아서니까 예.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 요인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꺾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한때 1290원까지 갔다가 60원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워낙 강세 기조로 조금은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좀 바뀐 건 사실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뭐 어쨌든 공격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히 매도 규모 자체는 줄었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난주부터 2주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당일까지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외국인이 판 금액이 1,35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 단위로 보면요, 막 4천억, 5천억씩 팔았었어요, 사실. 예. 확실히 줄었어요. 어떤 날은 매수도 들어와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특정 섹터를 집중 매도해 버렸어요. 그 전기전자를 안 팔았으면 아마 매수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수세로 못 들어간 이유는 달러 약세가 좀 나와서 환경은 바뀌었는데 전기전자를 못 믿어요, 지금. 반도체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전자를 4,800억을 팔았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제외하면 매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건 샀고 IT를 팔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의 봉쇄령 때문에 지금 애플이 신제품 출시 뭐 지연된다는 루머들 이것도 사실 확인 안 돼요. 지연된다, 뭐 서버도 주문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IT의 불안한 막 그 루머들이 확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국계 뭐 기관 같은 데서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 이제 그거 보고 팔아버리는 거죠. 아, IT가 안 좋아지는구나. 일단 팔고 보자. 예. 그래서 다른 업종은 삽니다. 근데 IT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못 믿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본격적으로 돌아서려면 결국 중국이 봉쇄령 풀어주고 완전히 이 뭔가 IT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뭔가라도 좀 보이면 그때쯤에 좀 본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이 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LNF 제일 많이 샀고요. 1,204억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1,060억 샀고요. HMM을 755억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676억 샀습니다. LG이노텍을 531억, PNT 이게 이제 2차 전지 장비입니다. 462억 샀고요. KB금융을 451억, 하나금융지주를 403억 샀고요. 후성은 역시 2차 전지 소재인데 391억 샀고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를 359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기관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담았습니까? 네, 기관들은 이제 거의 대형주 위주로 샀는데 LG화학을 854억 샀고요. 한국전력을 637억, HMM을 591억, LG이노텍을 518억, 셀트리온을 369억, 신한지주를 355억, 카카오뱅크를 350억, 한화솔루션을 319억, 그리고 크래프톤을 318억 샀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을 298억 순매수했습니다. 골고루 담은 셈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개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뭐 매주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삼성전자가 5,898억으로 제일 많이 샀고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를 4,288억, 삼성전기를 1,398억, 삼성 SDI를 859억, 네이버를 769억 샀고 HK이노엔을 766억 샀고요. 위메이드 555억, LNF를 476억, SK텔레콤을 421억,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를 40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 장비 회사들이 이제 예. 투자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29%나 급등하는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NFT 관련주가 이번 주에 모처럼 반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8% 올랐고 2차 전지 소재도 좋았습니다. 소재 부품이 플러스 11% 올랐고 화장품 관련주가 9%,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이제 6% 정도 반등했고요. 그리고 패션 의류 관련주들이 모처럼 한 4% 가까이 올랐고 드론 관련주들 이제 에어택시 쪽이죠. 이쪽이 한 3% 반등을 했고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 좋았던 게 이제 건설 대표죠. 예. 이쪽도 2.5% 반등에 성공했고 이번 주에 또 조선업종도 2.4% 정도 상승을 했고 해운주들은 지난주도 좋았는데 이번 주도 좋았습니다. 2.2% 정도 오르면서 좀 고르게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 뭐 현대차 이런 우리 대기업들이 네. 한 도합 뭐 1,000조 원 넘는 규모의 투자 확대 계획을 쫙 밝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경기가 좀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는데 뭐 당장 주가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 흐름은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뭐 당연히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조업체들은. 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 1,00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전체 GDP가 2,000조 좀 넘으니까 한 절반 뭐 약간 이제 절반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네. 여기다 이제 쏟아붓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건 뭐냐면은 이 대기업들이 도대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 네.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몇 개만 이제 저도 이제 공통적인 거 한번 추려봤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드리 있죠. 그리고 여전히 뭐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했던 얘기처럼 바이오 이쪽에 집중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97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역시 인공지능, 전기차, 뭐 에어택시,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 로봇은 많이 공통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가 37.6조인데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뭐 우주 항공 이런 쪽에 좀 걸쳐 있는 것 같고 롯데가 37조인데 헬스케어, 네. 첨단 소재 쪽이고 SK도 247조나 투자하고 LG도 106조나 투자하는데 대부분 뭐 첨단 소재나 디스플레이나 친환경이나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인데 다 공통점으로 뭐냐면 친환경하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인프라나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대기업들의 이제 공통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지만 결국 이 대기업들은 먹거리를 이걸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방향에 맞는 기업들을 좀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결국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좀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경기가 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단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는 건 좀 상당히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인데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이고 자동차 하반기 전망 제목이 완성차의 슈퍼파워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를 한때 리비안도 하고 막 여러 벤처 기업들이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리비안이 100조까지 가고 시총. 근데 지금 와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대요.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많고 미국의 루시드, 리비안도 있었지만 이 기업들 주가 다 반토막 났거든요. 결국 생존을 의심받고 있대요. 대량 양산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현대차, 일본의 도요다, 미국의 GM은 어쨌든 내연기관으로 그런 걸 해본 역량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런 기업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특히 공급망 이슈가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이 애널리스트 분은 좀 요거는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2024년 정도는 돼야 반도체 공급이 좀 해소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해소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완화는 되겠죠. 근데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은 완성차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대요. 이 공급망 관리 능력이 네. 나으니까요. 그래서 도요다가요. 도요다 주가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전기차 안 한다 그래서 뭐 이거 일본 애들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도요다가 주가 이게 버티는 건 내연기관차에서 뭐 사실 도요다만큼 공급망 관리 잘하는 차 완성차가 별로 없거든요. 수직 계열을 다 해놨어요. 뭐 부품부터 반도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어쨌든 이제 독점적인 업체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따라가기 어렵지만 도요타가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어쨌든 2위 지금 시총으로는 2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공급망 관리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의 내용은 결국엔 공급망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도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승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재고도 낮고, 재고가 낮으면요 전기차로 전환하기가 너무 쉽대요. 이게 물량이 적으니까 예.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은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이 전기차 특징이 온라인 판매가 좀 많나 봐요. 온라인 판매로 이게 전환이 되면, 테슬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딜러를 이제 굳이 필요로 안 하는 거죠. 그럼 비용이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인센티브 비용이 예, 이게 줄어들겠네요. 구조적으로 줄죠. 예.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 같은 건 부품 수가 확 주니까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게 만약에 이제 대량 양산이 내연기관차라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내연기관차 대비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아, 전기차가.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잖아요. 예. 아직은 초기니까.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만큼 만들면 부품 수가 확 준대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 나오면 2배 정도의 수익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현대 기아한테는 되게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말미에 나왔는데 폭스바겐 ID 시리즈가 좀 부진하고 일본 차들은 어쨌든 늦었기 때문에 현대차 앞으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게 길어요. 자료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마 자동차 산업을 좀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PF에 참여하고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업종한테 좀 혜택이 클까요? 일단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